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조정 여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두 번째 전문가 자문을 거쳤는데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접종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권고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과 백신 소식 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70명을 기록해서 지금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확진자 추이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네, 300명대로 좀 감소는 했지만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활동 반경이 넓은 30에서 50대층을 중심으로 직장이나 사우나, 병원, 학원, 소규모 산발명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증상 확진자가 임시 검사에서 20%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용한 감염 전파가 우리가 확진자 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설 연휴 이후에 이동량이 증가하고 접촉이 증가하게 되고 거기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이 된다면 3월 등교를 앞두고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드시면 일단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아직은. 이렇게 네, 진단을 아직은.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정부가 내일 거리두기 단계 그리고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완화, 이 유흥업소 집합금지 해제 결정, 이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계속 요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요구를 좀 수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설 연휴 이후에 저는 시간을 10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확산세가 감소한다면 조금 고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흥업소의 집합금지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네. 그 대신에 손해보상 쪽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설 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설 전에는 만일에 완화를 한다면 가족 모임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조금 완화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개편안을 새롭게 발표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집합 금지를 내리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행위별로 규제하는, 행위별로 방역 지침을 새로 만드는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1년간의 어떤 방역 위반 사례라든지 그리고 행위별 위험도를 고려해서 아마 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형평성 문제라든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위험 시설은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완화를 하게 되면 감염의 확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완화 후에 방역 수칙을 위반할 때에는 그 강력한 행정 조치나 벌금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 전에는 규제 완화는, 지금 현재 조치를 완화하는 건 좀 쉽지 않겠지만 설 이후에 완화하더라도 이러이런 방식으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관련 상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른 백신보다 고령층에 대한 임상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70대가 3.8% 정도에서 한 5% 정도로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에서는 승인을 했지만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지금 일부에서는 승인 거부가 있기도 하고 65세 미만이나 55세 미만으로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결과의 바탕으로 해서 네.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1상 이상에서는 고령층에서도 중화항체라든지 면역 반응이 상당히 젊은 층 못지않게 강하게 나왔는데, 고령층에 대한 이런 임상 연구자 수가 적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1차 심사 때는 전 연령에 접종을 권고를 하였는데 네. 최근에 유럽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승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정을 조금
세 번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좀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 결정은 언제쯤 어디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마도 설 연휴 지난 후에 질병청 산하에 있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로 생각이 들고, 하지만 아마도 65세 이상에서도 분명히 접종은 권고가 될 것 같고요. 네. 단지 좀 조심스럽게 권고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그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시는 종사자 위주로 접종을 하고, 입소자에 대해서는 보호자나 환자의 동의하에 보상 체제를 마련한 후에 접종을 권고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부가 원래 당초 밝히기로는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이제 그 요양병원이나 이런 노인들이 머물고 있는 시설 중심으로 해서 접종을 할 계획이었잖아요. 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상대적으로 빨리 들어오는 그 백신에 포함이 될 텐데 백신 계획을 바꾸거나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층한테 접종을 할 때에도 좀 그 세부 지침을 만든다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우리 1분기에 쓸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6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고령층의 위중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령층에 대해서 백신의 효과라든지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임상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네. 그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어서 조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접종을 권고하도록 하고, 만일에 접종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 분량이 남는다면은 3월에 개학을 하기 때문에 교사들 위주로, 그리고 그런 경우에 교사 위주나 보조교사 위주로 접종을 좀 권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접종을 시작하기 전까지 새로운 임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마도 3월 이전이나 3월 초에 추가 임상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FDA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조만간 결과는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린 뭐 큰 그 임상 결과 새로 나오면 그것에 대한 평가하고 그리고 백신 접종에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 결과가 네. 추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된다면은 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접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산 1호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거 언제부터 쓸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까? 레키로나주는 그 항체 치료제로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접촉하지 못하게 예방 치료 목적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달 지금 이미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설 연휴 지나면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키로나주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경증이지만 중등도의 어떤 약한 폐렴이 있는 경우라든지 네. 6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증 질환에 유의하게 사용이 좀 승인이 됐습니다. 1차에서는 경증 환자에도 사용을 권고를 했었는데 임상 대상자 수가 적다 보니까 경증 환자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오지 않아서 우선적으로는 말씀드린 그런 경증 고위험군과 중등증 폐렴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에 사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이게 지금 효과가 있겠느냐? 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는 측면에서 이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는가 이런 반론도 있었는데요. 항체 치료제는 초기에 우리가 외래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외국 임상 결과에서는 4배 이상 입원율의 감소나 응급실 방문 진료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중증 환자보다는 이런 생활치료시설에 입소를 하고 있는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에게 주사를 했을 때 중증으로 가는 비율을 확실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입원실의 감소라든지 의료진의 부담을 충분히 들 수 있고 치사율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상 3상의 조건이 경증, 중등증 환자를 10개국에서 한 1,170명 정도를 포함을 하고 있고, 임상 3상은 경증 환자의 중증도의 그런 악화 방지와 더불어서 접촉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임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수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바이러스 유형이 GH 그룹이 주로 이제 국내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부산 감천항 집단 감염 사태에서 확인해 봤더니 유전자 분석에서 GR 그룹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그 바이러스 그룹이고 어느 정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유전자 염기 서열 차이의 아미노산 변화를 기준으로 바이러스를 분류를 합니다. G그룹은 우리가 이제 그 초반에 5월 정도에 이태원 클럽 때부터 GH그룹이 국내에는 우세돼서 대부분 GH그룹인데요. 네. 이 GR그룹 같은 경우는 남미나 러시아 쪽에서 주로 발생을 했고 국내에서는 8월에 러시아 선박 선원에서 발견이 됐고 이번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G그룹 자체는 기존의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많게는 세포 배양에서 6배 정도 전파력이 높다고 분류가 된 바이러스 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GH나 GR그룹 자체는 감염력은 높게 전파력은 높게 되어 있는데 발생 장소가 주로 GR그룹 같은 경우는 해외 유입종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조금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개발된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과연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감염력은 높고 그렇지만 변종이 우리가 백신이라든지 항체 치료제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유입의 사례가 지금 다시 걱정이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네. 검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그 어떤 방역 체계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까요? 이게 또 4차 유행으로 이런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주로 항공기 검역을 철저히 했었는데 이 GR그룹 같은 경우는 항만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부산 항만 같은 경우에 좀 더 검역 자체를 항공기 검역처럼 PCR 음성인 경우 그리고 항만을 내릴 때도 PCR을 이중으로 검사하고 격리도 좀 확실하게 하는 항공기에 준할 정도의 그런 방역 지침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